그러한 전쟁 때 미국하고 싸워서 비김으로써, 지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이제 운명이 다시 업턴, 상승하는 길로 돌아선 그러한 전쟁으로 6.25 전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54년 이 무렵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네바 정치회담이라고 해갖고 그 항반도의 통일 문제하고 베트남 전쟁의 휴전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 정치회담이 있었는데 이 제네바 회담이 맨 처음 열렸을 때 그러니까 중국의 대표였던 저우원 나이가 미국의 국무장관 덜레스에게 악수를 하려고 다가갔는데 미국의 국무장관 덜레스가 그걸 거부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트남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중국이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제 베트남은 우리나라랑 역사가 정말 비슷한데요. 베트남은 원래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그렇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베트남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군은 패전해서 나가게 됐는데 베트남 북부에서 호치민이 이끄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졌죠. 그랬는데 또 프랑스가 다시 베트남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하고 호치민 군대하고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휴전회담이 바로 제네바 정치회담, 제네바에서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 역할을 해갖고 결론이 난 거는 역시 이제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북이 17도선을 경계로 북쪽은 호치민 군대가 장악하고 남쪽은 프랑스 군대가 장악하는 그런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55년 4월 달에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반둥회의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 독립한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이 뭔가 자기의 독자적인 그 행보를 진로를 탐색해 보겠다고 회의를 한 건데 그 회의에서도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1955년 8월 달부터 그 중국과 미국은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대사급 협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르샤바 회담은 그 이후에 뭐 끊어졌다가 연결됐다가 하면서 70년대 초까지 쭉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과 미국의 대사급 접촉이 갖는 의미는 뭐냐? 미국이 중국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어떤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중국과 대화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면서 중국을 강대국 중의 하나로 실질적으로 이제 인정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한국 전쟁은 6.25 전쟁은 미소 냉전 체제, 그러니까 동아시아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소 냉전 체제를 그 고착화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당시 이제 미국은 6.25 직전에 냉전을 하려고 그러면 군비 증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비 증강을 하려고 NSC 68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갖고 계획은 세워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 의원들이 당시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되니까 절대로 이거 수용 안 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도 망설이고 있는데 6.25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은 그걸 NSC 68을 수용을 했고 또 의회도 예산을 승인해 주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군비를 줄이다가 다시 군비를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맥락에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스는 한국이 다가와 우리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참 여러 사람을 구해준 것 같아요. 그 여러분 군산복합체라는 말 아시죠? 냉전 시기에 군비 증강과 관련돼 갖고 군대, 무기산업 그리고 무기를 개발하는 과학자의 동맹체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 군비 증강 또 이 군비 증강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경제 질서를 이끈 게 군산복합체인데 이 군산복합체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도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냉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동맹 관계가 중요한데 특히 유럽의 나토가 중요하죠. 그런데 유럽의 나토 동맹은 6.25 전쟁 1년 전인 1949년에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애초에 나토는 아주 허약하기 그지없는 정권이었습니다. 그런 동맹이었어요. 그리고 그 6.25 전까지는 유럽 본토에 미군 사단이 딱 2개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서독의 점령 임무를 하기 위해서 있었고 독일이 안정되면 떠날 예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유럽의 나라들도 공산주의 국가가 침략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군비를 증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독에만 무려 6개의 미군 사단이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럽, 프랑스고 영국이고 군대를 맨 처음에는 많이 안 만들려고 그랬는데 군대를 더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갔고 나토 동맹군의 전체 숫자가 700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군비도 6.25 전쟁 전보다 2배 이상으로 더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서독도 경제적으로 부흥하는데 6.25 전쟁의 특수를 입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으로 가는 물건도 있었지만은 유럽 나라들이 전부 다 군비를 증강하니까 군수산업은 역시 서독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옛날에 전쟁을 했으니까요. 미국이 이제 압박을 하니까 소련은 1955년에 이제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해서 동유럽 나라들을 묶어갖고 나토랑 똑같은 또 동맹체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냉전 경쟁이 그 미소 사이에 아주 본격적으로 그 전개가 되고, 그러니까 소련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이제 나토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하고 서로 막 대치하는 국면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니까 동유럽의 나라들이 꼼짝없이 소련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미 이제 1948년에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같은 사람은 소련 말을 안 들었어요. 독자 노선에 이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동유럽 나라들, 소련의 이제 위성국이 된 뭐 체코니, 헝가리니, 폴란드니 이런 나라들은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정치적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유럽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냉전이 격화가 되니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냉전의 장벽 속에 오히려 이 동유럽 국가들은 더욱더 소련한테 묶이게 되고 유고의 티토이즘 같은 거는 동유럽으로 이제 확산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이러한 그 전 지구적인 냉전의 맥락에서 도대체 6.25 전쟁이 뭐고 지금 또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은 뭔가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냉전에 대한 뭐 냉전사 그 역사 서술은 참 많지만은 다 대부분 서구 중심적이죠. 미소 중심적이고.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 제3세계 나라까지 포함을 해갖고 진짜 글로벌한 차원에서, 진짜 지구적인 차원에서 냉전을 보면은 냉전의 양상은 결코 단일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다양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구의 강대국은, 그러니까 유럽의 강대국, 유럽과 미국 또 소련 이 강대국 사이에는 냉전 시기에 말 그대로 열전은 없고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긴 평화 국면이 오히려 유지가 됐지만 반면에 제3세계 국가들이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에는 이 냉전과 관련돼 가지고 6.25 전쟁, 베트남 전쟁 같은 열전도 있었고 또 이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끊임없는 분쟁이 있었고 비평화 상태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사이의 평화, 약소국 사이의 분쟁, 이게 냉전의 지구적 양상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냉전 기간 동안에 강대국은 서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서로 싸운 적 없고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강대국들은 긴 평화를 누렸고
롱피스를 누렸고, 그리고 강대국이 약소국의 분쟁에 개입해서 싸우는 경우는 있었지만 6.25 전쟁에서 나타나듯이 그 전쟁은 약소국 영토 내로 제한이 됐죠. 6.25가 바로 그러한 제한전의 규칙을 확립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에선 전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파급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약소국들의 경우에는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했으니까 이러한 그 탈식민의 과정에서 어차피 이제 식민지로 독립하는 과정에서는 정치적인 갈등,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갈등이 동서냉전 갈등하고 겹쳐짐으로써 여기에는 이제 끊임없이 냉전 속의 열전, 분쟁, 또 각종 내전 뭐 하는 비평화 상태가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약소국은 냉전 시기에 강대국을 대리해서 싸우거나 강대국이 만든 갈등에 휩쓸리거나 또는 약소국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약소국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강대국이 여기에 개입함으로써 이게 일이 더 커지고 증폭이 되고 폭력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제 그게 냉전의 양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지구적인 냉전의 양상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분단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대국의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지대를 만드는 이제 그러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냉전사 연구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게디스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냉전 그 긴 기간 동안에 미국과 소련의 군대는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근데 혹시 이제 미국과 소련이 직접 접촉하고 있는데 그러한 지역에서는 인용문을 보십시오. 한국의 비무장지대나 또 베를린의 장벽 같은 거를 세워놔가지고 둘이 충돌하는 걸 방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은 마치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미국 시인의 다소 차가운 격언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담장이 없으면은 막 이웃 간에 아예 사이가 좋으면 괜찮은데 또 티격태격하면은 차라리 담장을 탁 막아놓으면 편해진다는 거예요. 돈 케어 해버리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 한반도의 군사분계선 이게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시겠죠? 중국과 소련은 자신의 국경을 보호할 북한이라는 완충지가 필요한 거고 미국과 일본은 일본을 보호할 배후로서 또 남한이라는 완충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미국 학자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중국 학자 중에 류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자로는 우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아까 설명한 그 제네바 정치회담 이제 이런 국면 1950년대 중국은 한반도의 휴전선 그리고 베트남의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이 선을 이렇게 그음으로써 미국과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대치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완충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중국과 미국은 열전을 종신시키고 명실상부한 냉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은 한국 전쟁 때 미국에 지지하는 그 힘을 보여줘가지고 또 기민한 외교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열전지대에서 벗어나가지고 롱피스 지역, 냉전 지역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무조건 완충지로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동차도 충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범퍼를 갖고 있지만 범퍼가 있다고 일단 사고가 나면은 항상 예측 불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차가 안 부서진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한반도의 휴전선, 베를린 장벽 이러한 것들은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나 이 한국인들에게는 엄청나게 불편한 또 많은 여러 가지 갈등들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전이 됐지만은 지금까지도 계속 남북한에는 크고 작은 무력 분쟁이 끊이지를 않고 또 때로는 전쟁 위기도 나고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이거는 또 강대국사의 전쟁으로 비화될 그래서 한반도는 또 화약통 역할, 화약통이라는 그러한 또 그 위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은 강대국을 위한 완충지 또 세계전쟁을 일으킬 화약통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동요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25 전쟁은 전 지구적으로 냉전을 고착화시키고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또 냉전적 동맹 구도가 자리 잡게 하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군사 부분이 군비 경쟁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는 것이죠. 모든 지구적으로. 사실 우리가 그 군사비에 쓰는 그 엄청난 돈, 그 돈을 복지나 교육에 쓴다 그러면 인류가 글쎄 좀 더 빨리 발전하지 못했을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편안하고 보다 안정되고 보다 평등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적에 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 남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민족의 문제, 민족사의 가업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가업이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독일의 울리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울리백은 주로 이제 환경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 오염 또 인간의 신체에 그 오염 물질이 중독되는 현상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지구적으로 존재를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위험 사회론을 얘기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위험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행태를 오간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은 그 위험을 너무 막 과장을 해가지고 과도하게 반응하는 히스테리하게 반응하는 히스테리적인 반응이고 또 하나는 위험이 있는데도 그냥 잊어버리는 무관심한 반응이에요. 근데 사실 그 위험에 대한 히스테리 또 무관심한 반응 사실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분단 상황에 대해서 보여주는 반응이 저는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주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가 남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화산 옆에 사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 사람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분단에 대한 히스테리적인 반응, 무관심한 반응 이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하고 진짜 합리적으로 또 이 한반도 내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보면서 우리 분단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통찰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